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동의 뇌과학, 저자는 제니퍼 헤이스,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새해의 첫날이었다. 나는 방 한 칸에 마련해 놓은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철인 3종 경기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웹 브라우저를 연 순간 몸속에서 조용히 거부감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내 몸이 굳이 변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항의하는 듯 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관성이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불화가 앞으로의 내 여정이 쉽지 않으리라 경고했다. 누구나 운동 계획을 세우면 실천하기까지 처음 몇 단계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거기에 뇌가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뇌는 변화를 독려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뇌는 우리가 현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한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상적인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지키고자 분투한다. 동시에 안락함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문제는 뇌가 생각하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행복한 상태가 무려 100만 년도 전의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유효한 것도 있다. 이를테면 체온이 그렇다. 뇌와 신체는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한다. 너무 추우면 몸을 떨고 너무 더우면 땀을 흘린다. 하지만 에너지 균형의 항상성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다. 허기의 알람에 관해서라면 특히 더 그렇다. 허기의 알람은 기아가 실제적 위험이었던 선사시대에 맞추어져 있다. 우리 뇌에서 가장 원시적인 영역인 시상하부는 여전히 원시시대에 머문 채 움직임이 많아지면 허기의 알람을 사정없이 울리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가?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허기의 알람은 극도로 배고플 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배가 고픈 느낌만 들면 울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뇌는 원시시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충분히 움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대인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많이 먹게 되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된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뇌의 에너지 균형을 깨뜨렸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많아지게 만들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더 많이 움직임으로써 두뇌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운동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뇌가 움찔거리니 말이다. 왜 뇌는 그토록 운동을 싫어하는 것일까?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으로 뇌가 움찔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가 게을러서다. 정확히 말하면 게으르다기보다 검소하다. 뇌는 모든 자발적 운동을 불필요한 지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뇌는 당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만 운동하기를 원한다. 생사가 운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살고 싶다면 무조건 움직여야 했던 선사시대의 조상들과 달리 지금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수십 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정말로 필요한 때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했던 선사시대에 비해 현대의 삶에서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때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음식이 귀했기에 채집과 사냥에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했다. 그때는 시상하부와 그곳에서 울리는 허기의 알림이 우리를 구하는 영웅이었다. 끊임없이 사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었을지 상상해보라. 인류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사냥감보다 더 빨리 달려서 사냥감을 잡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사냥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시작되어 몇 시간씩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유리하다. 인간은 동물보다 털이 적고 땅구멍이 많다. 또한 인간은 이족 보행 덕분에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동물보다 온열 스트레스에 더 오래 견딜 수 있었고 몇 시간의 추적 끝에 동물은 결국 힘없이 지쳐 쓰러졌을 것이다. 그렇게 선사시대의 사냥꾼인 존은 결투 없이 사냥감을 잡곤 했다. 또한 존이 다시 사냥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나긴 추적으로 지친 몸을 회복해야 했기에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생활이 일상이었다. 사실 존은 사냥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게으른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행동 때문에 존은 엄청난 욕을 먹었지만 결국 모두가 그의 게으름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존의 다리는 푹 쉬어서
항상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였고, 덕분에 조는 사냥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으니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게으름이 존을 살린 것이다. 게으름 덕분에 그는 먹이를 사냥해 오래 살 수 있었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었다. 다윈은 이것을 두고 적자 생존이라 해야 할지, 나태자 생존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농담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존의 후손들은 존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에너지를 아끼게 되었다. 다행히도 존 주니어는 더 이상 살기 위해 사냥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게으름에 빠져 있다. 전성적으로 게으르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잠깐 섣불리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아끼는 존의 유전자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뇌에서 게으름을 관장하는 변형계는 에너지를 전력하는 최고의 살림꾼이다. 변형계는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을 최적화한다. 이를테면 뇌는 그때그때 지형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인 걸음걸이를 설정한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동작을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존 주니어가 참여한 실험에서 입증되었다. 연구진은 존 주니어에게 로봇 같은 외피 골격을 입혔다. 마치 지하에 끼우는 교정기처럼 무릎에 끼우는 이 장치 때문에 존 주니어는 익숙치 않은 방식으로 걸어야 했다. 그런데 그의 게으른 뇌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움직이는 방법을 단 몇 분 만에 알아냈다. 흥미롭지 않은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막대한 좌절감을 안기기도 한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 할 때 뇌는 당신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뇌는 에너지를 쓴다는 생각만으로도 움찔거린다. 당신의 건강이 움직이는 것에 달려있는데도 말이다. 게으른 뇌는 이렇게 묻는다. 운동이라고? 왜 운동을 하려는 거야? 넌 지쳤어. 운동은 힘들어. 지금 운동할 시간이 있기나 해? 운동을 반대하는 뇌는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고 심할 때는 무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가 운동을 원할 때에도 게으른 뇌는 계속해서 호소한다는 사실이다.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뇌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기록한 연구를 살펴보자. 연구원은 존 주니어를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히고 이렇게 지시했다. 앉기, 눕기, 느긋하게 서 있기 등 정적인 활동이 그려진 그림에 있는 아바타를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동적인 활동이 그려진 그림 쪽으로 움직이세요. 존 주니어는 들은 대로 했고 연구원은 존이 아바타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기록했다. 이 속도는 선택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선호를 반영했다. 존 주니어는 운동을 매우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뇌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기록은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뇌의 선천적인 게으름을 드러냈다. 뇌는 존이 정적인 그림에서 아바타를 떼어놓을 때마다 그 속도를 늦추며 저항했다.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게으름보다 강하다. 인간의 두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해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좀 더 현명하게 게으른 뇌의 감정적인 애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가한다. 이성의 뿌리를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으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전전두피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이 필수다. 달력을 이용해 미리 운동 계획을 세워라. 달력 없이 일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나는 절대 하지 못한다. 내 달력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예정에 없던 회의를 즉석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즉흥적인 회의 정도로만 취급한다는 데 있다. 마음이 내킬 때 스케줄에 운동을 끼워넣고 싶어 하지만 그럴 만한 시간은 절대 나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운동을 미룬다. 답은 간단하다. 게으른 뇌가 운동할 시간은 있고 라고 저항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미리 달력에 운동 시간을 적어 놓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된다. 이제 당신은 물론이지 여기 달력의 시간을 마련해 뒀어 라고 답하면 된다. 의지는 결정을 미룰수록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 방지해야 한다. 최소한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 기록으로 남겨두자. 실제로 한 연구는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쓴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 연구에는 새로운 운동 목표를 세웠으나 아직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여성들이 참여했다. 이들 절반은 지시에 따라 달력을 이용해 운동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절반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그 결과 계획을 세운 여성들이 계획이 없는 여성들보다 꾸준히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처음 세운 목표도 달성했다. 달력에 운동 계획을 미리 적어두고 운동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자. 그렇게 해서 게으른 뇌가 운동은 힘들어 라고 징징거릴 때 오늘 운동은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자. 당신의 게으른 뇌는 설득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당신을 내버려 둘 것이다. 운동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뇌가 움찔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운동이 항상성을 깨는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이다. 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도 말이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당신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 야외 식사를 맛있게 즐기고 마치려는 그때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우리 뇌의 무조건 반사 중추인 중뇌에 위치한 뇌의 정반을 활성화시킨다. 몸을 돌려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곰을 본 당신의 편도체는 두려움에 불을 붙이고 지상하부를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그러면서 두 다리의 힘을 불어넣는다. 만세, 해냈다. 당신은 곰보다 빨리 뛰었다. 안전해진 상황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위와 같은 스트레스 시스템은 비활성화된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기준치로 돌아가고 신체는 항상성이 유지되는 평온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곰을 마주쳤을 때 도망치는 방법을 안다.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의 진짜 목적이다. 선사시대에 맞추어 설정된 뇌를 현재 환경에 맞추어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트레스 반응이 역동적으로 증감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체 적응 즉 알로스타시스라고 부른다. 알로스타시스는 신항상성이라고도 한다. 신체에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있어 외부 환경에 맞서 그 기준점을 유지한다는 뜻인 항상성보다 큰 개념으로 뇌가 변화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는 더 단단하고 강하고 건강해진다. 힘든 운동은 분명 스트레스를 가져오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스트레스 반응은 역경의 뇌를 대비하고 신체를 강하고 탄탄하게 한다. 비단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고난을 더 쉽게 극복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법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체 적응이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온몸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탈진해 버릴 수 있다. 즉 이때는 스트레스 누적으로 알로스타틱 부하라는 정반대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더 튼튼해지지 않고 오히려 약해진다. 삶에서 이런 스트레스의 부작용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힘든 운동 사이에 휴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운동의 즐거움은 섬엽이라고 하는 뇌 영역에서 시작된다. 섬엽은 신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도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각을 제공한다. 신체에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종의 센서 같은 특별한 유련이 있는데 섬엽은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자신의 항상성 설계도와 비교한다. 만약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섬엽은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통증과 불쾌감이 생긴다. 운동에 대한 각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뜻하는 운동 자각도는 이러한 섬엽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젖산이 축적되면 항상성에 균열이 생기고 운동 자각도가 상승한다. 대개 젖산 역치에 이르렀을 때의 운동 자각도는 14점이다. 우리는 운동 자각도와 젖산 역치로 해당 운동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나쁘게 만들지를 예측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 젖산 역치를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운동을 할수록 힘들이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다. 운동선수나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높은 강도의 운동을 기분 좋게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이 때문에 단련되지 않는 나는 달리기를 버거워했지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내 룸메이트는 달리면서 몹시 즐거워했던 것이다. 그때의 달리기 속도는 내 젖산 역치보다 높았고 그녀의 젖산 역치보다는 훨씬 낮았음이 분명하다. 인간은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 달리기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느리고 꾸준한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부터 매일 운동하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것부터 도전하라. 운동 일정은 달력에 적어두라.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생각 말고 천천히 시도하라. 매주 1, 2분을 추가하는 것에서 시작해 서서히 운동하는 날도 하루씩 늘려라. 물론 달력에 적어두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매일 3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는가? 축하한다. 당신은 첫 번째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속도를 높여서 걸어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빠르게 걷는 것을 넘어 느리지만 계속해서 뛰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때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적어도 30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시간은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조깅 시간을 늘려야 한다. 30분을 쉬지 않고 달리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훗날 도착한 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돌아보면 분명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몰려올 것이다. 어떻게 아냐고? 느리고 꾸준하게 운동하며 마침내 달리기를 습관으로 만든 장 본인이 바로 나다. 내 운동 스트레스 내성은 수년에 걸쳐 성장했고 현재는 젖산 역치 수준보다 훨씬 고된 운동까지도 견딘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몸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 동안 총 운동 시간의 20%만 젖산 역치 이상의 강도로 운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동이 항상 내포하고 있는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 없이 운동의 주의력만을 활용한다. 그러니 만약 당신도 운동을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운동 규칙을 바꾸고 강도를 낮추어 보라. 운동을 꾸준히 한 뒤 노인이 된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자. 당신은 나이를 꽤 먹었지만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다. 외롭고 병든 채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노인과 달리 당신은 항상 생기가 넘친다. 넌 정말 젊어 보인다 라고 친구들이 입을 모아 감탄하고 사람들은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 하루에 한 번 산책을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라고 당신이 답한다.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을 만났다. 당신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탓에 동갑이라고 밝히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곤 했던 친구다. 지난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홀로 외로이 살던 그는
이번 건강검진에서 여러 수치들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의사는 그에게 이제 운동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지하게 충고했다고 한다.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에 당신은 깜짝 놀랐다. 친구는 정말 하루 한 번 산책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 라며 당신에게 묻는다. 그 말이 사실이길 절박하게 바라는 눈빛이다. 세상이 노화를 바라보는 고정관념. 세상에 나이 드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어 라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화가 비참하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 노화는 우리에게서 활력을 다 빼앗아간 뒤 우울함을 안겨준다. 사방의 대중매체는 생기 넘치는 20대의 미남 미녀들을 보여주면서 나이 듦을 더 비극적으로 연출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20대 젊은이 한 명이 공손히 묻는다. 노인은 무척이나 고마워하며 젊은이에게 의지한다. 당신은 쇠약한 몸을 볼 때마다 우울하고 외롭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게다가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자존감과 자신감까지 갉아먹는다. 노화는 악이요. 젊음은 선이라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이보다 젊은 모습으로 왕성히 활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걱정에 가득 찬 엄마에게 나는 다음 두 가지를 설명한다. 노화는 치매가 아니다. 치매를 걱정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내 설명을 들은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겁을 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별개의 일이야. 그렇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100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 기억력이 나빠질까봐 걱정할수록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했던 패트릭과 나비는 친구 사이였다. 둘 다 고등교육을 받은 60세였고 몸 상태와 기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날까지는 말이다. 연구원은 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단어들을 암기해 주세요. 나중에 단어를 잘 기억하는지 시험을 볼 겁니다. 연구원은 실험을 설명하면서 단어 30개가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었다. 패트릭과 나비는 목록에 있는 단어를 2분 동안 암기했고 연구원은 그들을 각기 다른 그룹에 배정했다.
첫 번째 그룹은 비유역 그룹에 배정된 패트릭은 나이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고 실험 목적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유역 그룹에 배정된 나비는 나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실험 목적이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기억력 격차를 진단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 인식이 개인의 신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나빈에게는 연령 경차를 강조해 노인이 젊은이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연구원은 그에게 나이를 물음으로써 그가 노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했다. 이 연구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나이 들면서 뇌가 쇠퇴한다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나빈의 기억력은 손상되었다. 그는 패트릭보다 적은 단어를 기억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와 같은 결과에 의외로 놀라지 않았다. 나빈처럼 비교적 젊고 교육을 잘 받아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까봐 그 누구보다 걱정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와 같이 사고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치매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노인들을 건강염려증으로 분류했다. 그들의 설명은 이렇다. 건강염려증을 지니고 있는 노인들은 기억력이 감퇴할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느라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의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손상된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고정관념은 현실이 된다. 고정관념은 기억력뿐 아니라 걷기와 같은 기본적인 신체 기능까지 위협한다. 노인들의 행동이 느리다는 고정관념은 스스로의 머릿속 깊이 스며들어 무의식을 지배한다. 패트릭과 나빈이 참여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두 사람에게 45m의 복도를 가능한 한 빨리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패트릭과 나빈은 같은 속도로 복도를 걸었다. 두 사람이 복도 끝 각각 다른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모니터에는 몇 개의 단어들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연구진은 두 사람에게 화면에서 깜빡거리는 단어의 위치를 말하도록 지시했다. 단어는 너무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사라졌고 때문에 무슨 단어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깜빡거리는 단어의 위치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읽을 수는 없는 속도였지만 뇌에 입력되기에는 충분한 속도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니터에 나타난 단어는 서로 달랐다. 패트릭의 모니터에는 현명한, 눈치가 빠른, 기량이 뛰어난 등
노아에 대한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왔고 이는 패트릭의 고정관념을 감소시켰다. 나빈의 모니터에는 노망난, 의존적인, 병에 걸린 등 노아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왔고 이는 나빈의 고정관념을 강화시켰다. 모니터를 본 후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실험에 참여했다. 긍정적인 단어들이 잠재력을 일깨워준 덕분에 패트릭은 평균 속도보다 빠르게 걸었다. 반면 노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발이 묶인 나빈은 그러지 못했다. 정말이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다. 우리의 뇌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고정관념을 좋아한다. 때문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류하고 같은 그룹 사람들에게 같은 규칙을 일괄 적용한다. 쇠퇴는 노아의 필연적인 규칙인지 모른다. 다만 모두가 같은 속도로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와 생활습관에 따라 노아의 속도와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당신은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노화되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비록 4명 중 1명이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아포 지방단백 2 중 에타4 유형을 물려받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무조건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치매로부터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 왜일까? 생활 습관이 유전자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건강한 유전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노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유전적 원인이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결과는 유전자뿐 아니라 활동량 부족이 치매 발병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자신의 두뇌 건강에 점수를 매겨보자. 학교에서 받는 성적표와 마찬가지로 점수는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의 조합에 따라 좌우된다.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똑똑한 학생들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즉, A+ 유전자를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노력하면 뇌 건강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 바로 운동이다. 지금까지
운동회 뇌과학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